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과천 미래전략 ABC 전문가 간담회의 진행을 맡게 된 전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보통 ABC라고 하면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실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의 ABC는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이야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컬처, 이른바 ABC라는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과천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성장이 과천다운 품격을 지닐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천은 비교적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선 7기 과천시장을 맡았던 경험을 통해서 도시의 미래는 크기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만들어진 행정도시, 그리고 문화와 자연 자산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 과천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앞으로 어떤 정체성과 품격을 지닌 도시로 나아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는 과천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천이 지향하는 방향은 첨단과 문화로 성장하는 품격 도시 과천입니다. 이 슬로건은 첨단 기술이나 산업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변화가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I는 도시의 행정과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바이오는 도시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컬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과천이라는 구체적인 도시를 놓고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기술이나 산업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도시의 품격,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해 볼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답을 서둘러 정하기보다는 질문을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통해서 과천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공론의 재료를 충분히 축적하는 것이 오늘 간담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각 세션을 통해서 AI, 바이오, 컬처, 각 분야와 과천시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과천이 첨단과 문화로 성장하는 품격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주실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분야입니다. 오늘 AI 분야 패널로 함께 해주실 분은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현철 회장님께서는 10년 전 국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조차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한국인공지능협회를 설립하셨습니다. AI 산업이 사실상 불모지에 가까웠던 시절부터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오신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AI 분야에서 또 한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 비즈니스 영상원의 정락현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정락현 원장님께서는 현재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AI 기술을 주거 공간과 도시 구조, 시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이십니다. 특히 정락현 원장님은 AI와 로봇,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AI 홈 앤 시티, 즉 AI가 집과 도시 전반에 작동하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오신 국내 전문가십니다. 다음은 바이오 분야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엔젠 바이오를 설립하신 현재 어큐진 대표, 그리고 유전체 기업 협의회 회장을 맡으셨던 최대출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최대출 대표님께서는요, 정밀 진단과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이 치료를 넘어서 예방과 선택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변화를 현장에서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바이오 기술 이야기할 때 우리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암 발병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았던 사례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 사례는 바이오 기술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처 분야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신아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신아 위원님께서는요, 문화예술을 공연이나 전시라는 그런 개별 콘텐츠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의 정체성과 공공정책, 국제문화교류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문화사업을 기획, 운영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이전에는 양천문화재단 그리고 화성문화재단 대표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우리 김신아 위원님께서 문화가 있는 도시를 넘어서서 과천이 어떻게 품격 있는 문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문화 정책이 도시 경쟁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AI, 바이오, 컬처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과천이라는 하나의 도시를 공통의 대상으로 삼아서 각자의 시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제부터 각 세션 패널분들 전문적인 의견을 차례도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세션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정말 AI라는 말 뭐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요. 뭐 인공지능, 뭐 AI,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AGI, 또 ASI 이렇게 뭐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 피지컬 AI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설명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낙현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은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전기와 같다. 네네. 그래서 우리 전기가 우리 문명이 들어오기 전과 후와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바뀌어졌잖아요. 네. 그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라고 과학 기술적으로 탐구한다면 또 전기가 무엇인가, 근데 아직 사실 전기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너무 이렇게 규범화 또는 과학기술적으로 규정하는 데 몰두하기보다 인공지능이라는 놈이 이게 전기하고 같구나, 그러면 전기가 우리 문명에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 문명이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전 전기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문명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문명학적으로 지금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 없이도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데이터가 있는 곳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동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는 인류의 뭐 제조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근로가 필요했던 모든 영역들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최종적으로는 증가시킬 수, 그러니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인 거고, 네네. 조금 더 쪼개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를 이제 증강시킬 수 있는 또 기술이기도 하죠. 개인이 여태까지 배우지 못했던 어떤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이제 다학제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는 기술인 거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개인부터 문명사까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니까 공기와 같다, 전기와 같다라고 이제 또 수렴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네. 이제 AI가 가져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한편으로는 또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흔히 AI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토론토대의 제프 린턴 교수께서는
내가 평생 해온 일 후회스럽기도 하다. AI가 인간보다 지능이 높아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요. 또 그 테슬라의 CEO인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AI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될 것이다. 결국 일자리가 필요 없는 지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이제 없어지는 직업도 많아질 거다.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그 라스베가스의 그 CES 전시회에서 보면 이제 피지컬 AI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틀라스가 또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걸 현재 이제 자동차 생산에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도대체 AI 흔히 말하는 그 특이점, AI가 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 빨리 올 거냐라든지 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우리 삶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라든지 아니면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어떻게 보시는가요? 특이점이 온다든지 할 때 앞으로 AI가 충분히 발전했을 때 예, 이미 와 있죠. 특이점은 단지 인간의 이제 평균 지능 순위에서 낮은 분들을 대비할 거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만약 따진다면. 그런데 그 인간이 이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제일 이제 괴로운 분야가 어디냐면 창의성이란 분야를 연구하던 학문이에요. 인간의 창의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은 50년, 60년대에서야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거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창조한다, 창의한다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1950년대까지. 그러면 신성 모독이 되니까 그 정도로 인간은 창의성, 창조성에 대해서 아주 신성시했는데 그거를 일반 인간 모든 사람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몇십 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창의성이라는 게 기계도 데이터도 이제 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지금 문명적으로 이제 아주 그 혼돈이죠. 그리고 지능이라는 것도 규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면 인간이 뭐냐? 그 이제 막 헷갈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혼돈은 과거에도 어마어마하게 원자탄이 개발됐을 조차에도 세상 망하는 줄 알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이거를 즐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기하잖아요. 인간이 그동안 껍질을 못 깼던 그 껍질을 깰 수 있는 인간의 지성체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걸 깰 수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즐겨야 됩니다. 지금은 우선은 즐겨야 됩니다. 우선은 드러나는 거를. 그 다음은 무섭겠지만. 그 제프리 힌튼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얘기할 때 네. 항상 전제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념과 정치적인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면은 대체가 된다. 인간들은 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대가들이 대부분 AI 쪽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서양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되게 친숙했기 때문에 신과 나라는 이분법적인 어떤 환경과 뇌가 대척점이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깔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봤을 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AI가 나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주체성을 갖고, 아까도 제가 진강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여태까지 내가 이제 접근하지 못했던 정보와 내가 여태까지 길러내지 못했던 역량이 환경과 아니면 제도와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됐던 제약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기술적으로 허들이 풀림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 되게 용이해진 거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보냐면 AI 같은 경우에는 허들을 낮추는 기술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뭔가
연결을 잘 못했던 어떤 영역들 이제 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저는 뭐 중국어나 일어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숙하니까 근데 AI의 통역을 가지고 이제 이웃 나라의 어떤 이웃들과 친구들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주체성이 있는 상태에서 AI를 써서 내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이제 창의성을 가지고 기획을 해보고 설계를 해보고 하는 것들의 인간의 기능이 그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같은 분들은 이제 최초로 그러니까 알파고와 대국을 이뤄서 패배를 했던 전력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인간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이제 실존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뭐냐면은 바둑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섹터 안에서 AI와 경쟁을 해서 내가 걔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바둑과 비슷한 어떤 게임의 룰을 설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간을 대비를 시킬까? 라고 해서 지금은 AI 쪽에 관련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되게 유명한 또 연사가 되셨죠. 그래서 네네.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서양의 그런 AI 과학자 거두 분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내가 대체될 수 있다.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으로부터 위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사고방식일 뿐인 거고 네네. 조금 더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남들과 소통을 하고 연결하는 구조로서의 인공지능을 잘 써먹자라고 하는 쪽으로도 이제 사고로 또 개진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특이점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특이점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AGI, 뭐 ASI 뭐 이런 것들인데 AGI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지금에서 이제 젠슨왕 같은 거두들이 얘기하셨을 때는 우리가 인식을 잘하는 AI로부터 생성을 잘하는 AI까지 왔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하셨던 거죠. 예. 다음에는 에이전트 AI가 올 것이고 그다음에 네. 피지컬 AI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예측하면은 이제 시스템형 AI, 이제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나를 대리해서 무언가를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존재. 피지컬 AI는 물리적인 바탕에서 나를 대리해서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 네네. 근데 이게 오퍼레이션 시스템과 같이 AI가 뭐 도시 단위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쪽으로까지 가게 되면은 그게 진정한 AGI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단계로 가면은 우리의 어떤 문명사와 어떤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이 다 변하겠죠. 근데 특이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ASI에 가까운데 뭐 이제 초지능 같은 경우는 네네. 이거는 그 지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예 자아 감각이라든지 의식까지 갖추게 돼서 이 모든 어떤 지구 환경, 태양계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전체의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우주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 SF 이제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특이점이라는 한 단어 안에도 스펙트럼이 넓고요. 사실은 AI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패턴화시키는 기술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을 가장 잘 쪼개놓은 게 인식형, 생성형, 그다음에 에이전트, 피지컬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직이라든지 국가를 경영하는 AI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발전한다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사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드네요. 그래서 저기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라는 분이 얘기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 문명은 네. 그대로 두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문명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이터치까지 같이 가야 된다. 하이터치는 하이터치는 인간성인 거죠. 예. 사회의 어떤 의식 수준, 역량, 우리의 제도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합일이 돼야지 AI 문명이 같이 독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프리 힌튼 박사님과 같이 하이테크 문명만 고민하면은 하이터치에 대한 고민까지는 그분들이 할 이제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분들 자체가 과학자고 공학자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AI 하고 있는 분들은 온다. 인간을 이제 뛰어넘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난 AI가 올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철학자가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걸 걱정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아까 그 정락현 원장님께서는 그 특이점이 이미 왔다라는 그 평가도 해주셨었는데 여기 어쨌든 지금 그 AI가 이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운영 방식에 AI가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런 점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 차원에서 이제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하는 그 영역이 AI로 인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받을지 또 AI로 인해서 말씀드린 뭐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하는 분야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지 그런 점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AI가 어떻게 그런 변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도시는 이제 인류가 발명한 가장 이제 유명하고 유익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예, 도시가. 네. 그래서 사실 도시는 그 당시 뭐 5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또는 지금이든 미래든 그 당시 기술 중에 가장 똑똑한 기술과 이제 시스템으로 도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죠. 똑똑한 도시. 인간은 본디 똑똑한 도시를 편해져야 되니까 만들게 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말을 했는데 똑똑한 놈이 없었어요. 이제 야, 이게 도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똑똑한 우리를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대체하는 게 어마어마한 관제 센터를 짓고 CCTV 관제를 사람이 보고 이제 똑똑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죠, 사람은. 그런데 이제 똑똑한 녀석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이제 구현이 가능해진 거고,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시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시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AI로 이제 영향을 이제 이 복잡계인 도시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도시를 30년, 40년을 한 도시 공학자나 도시를 연구한 사람들은 도시는 생태계, 사람이 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이 다다. 도시는 그 주택, 도로, 뭐 이런 인프라, 또 아주 멋진 건물, 이런 게 도시가 아니고 결국은 도시 속에 있는 사람이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의, 왜냐하면 생태계니까 도시를,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생태학자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생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적인 녀석이 들어와서 도시의 주인인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정치가나 도시 행정가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게 도시를 재구성하는 헌법 같은 이제 룰을 구성하고 그거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AI를 규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AI가 얼마나 영향이냐 하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AI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도시 속에 사는 사람은 이제 과연 대접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AI가 저변에 깔려져 있는 도시라는 거는 예. 결국에는 AI는 정보와 데이터를 먹고 사는 기술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의 일상이 편해지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편해지려면은 그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오픈해서
AI를 학습시키는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합의 자체가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예.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오픈하고 어떻게 사회적인 계약을 맺을 것인가. 왜냐면은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의 영역까지 침해가 될 여지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 심지어 이제 지능형 CCTV, AI에 들어가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중앙 관제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앙 관제에서 그거를 보고 있는 최종적인 어떤 결정권자들은 시민의 어떤 이제 알려지면 안 되는 디테일한 것까지 알게 되는 상황들이 또 오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졌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면, 사회적인 이제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까지 엮어져 있는 문제가 돼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사생활에 관한 그 침해가 뭐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저는 이제 AI를 지능시키는 사람이니까 네. 조금 더 뭔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는 내 개인정보 주고 그냥 편할란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압도적으로는 지금 세상에 더 많을 겁니다. 이제 사생활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공을 해줘야 되는 쪽, 공공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공공에 제공을 해줬을 때 그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어떤 법 제도화 측면들까지도 엮어져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천시장을 역임했던 입장에서 이제 과천시가 AI를 어떤 식으로 뭐 행정에든 또는 시민들의 뭐 삶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천시는 이제 도시마다 다른 특성이 있겠지만은 40여 년 전에 이제 신도시로 조성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세 개의 또 그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느 도시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런 과천시가 AI를 도입하고 또 확산한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던 다른 도시들과 다른 그런 이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이제 AI 도입이라든지 또는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또는 고려해야 될 점이랄까요?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천이 성장하는 도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 성장해야 소득이 생기고 자산 형성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과천이 정체되어 있는 바가 컸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라는 거를 외형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그 만약에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까지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게 입지적 또는 규모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거라고 봤다면, 이제는 기술 집약적인 공간, 세대 또는 단지로서 어느 정도 기술이 나한테 편리하게 집약되어 있느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성장하고, 또 내적으로 인문학적이든 아니면 이제 다른 행정적이든 내적으로 가치가 좀 더 성장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져야겠죠. 성장의 개념이. 그런 거에 보면 과천은 아주 최적의 도시죠. 왜냐하면 아주 처음 생길 때부터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정치가 또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기반 위에서 실증 도시를 이제는 AI를 섣불리 도입을 도시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시에 인간이 가장 살기 좋고 인간한테 유익하고 인간한테
유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 그 부자들만 이렇게 해당하면 안 되잖아요. 또 네, 네. 그런 식으로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실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다. 그래서 과천이 해야 될 거는 AI 실증 도시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이제 도시 차원에서 실증을 해보시는 게 그게 꼭 기술적으로 실증이라는 것보다는요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또 실증을 할 수 있고 또는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일자리 같은 걸로도 실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신도시가 새로 조성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기존의 도심은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좀 인상적인 게 그 공간에 얼마나 그 AI와 관련된 저기 기술이라든지 서비스가 집약이 되는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조성을 할 때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 그런 AI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뭐 기존의 도심에 사는 이제 뭐 주거 공간인 시민들에게 네. 이제 요즘에는 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든지 내지는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겠고 또는 뭐 하드웨어적인 것까지도 만약에 뭐 제공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AI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시가 제공을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이제 과천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하는 것이 AI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고양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또 과천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또 그 공간은 좀 더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도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은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격차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이런 AI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쉽게 접근을 해서 뭐 자산 가치를 포함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계층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유리한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이런 소외 계층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금 이런 AI 서비스라든지 기술을 쉽게 도입하고 이용하는 사람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혹시 시가 어떻게 보완한다든지 또는 그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혹시 뭐 그런 점에서도 의견을 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격차는 필연적이고 불가분이라서 뭐 나라님이 배고픈 건 해결도 못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낼 수 있는 거는 있죠. 뭐냐면 공공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과천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가 아주 좋은 최적의 타이밍에 보상도 다 끝났고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3기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 그래서 그 3기 신도시를 테스트 베드로 공공 실험을 하실 때 단순히 종전의 스마트시티, UCT처럼 각종 그 ICT 이런 기자재들 그냥 이제 수입처 뭐 그냥 사용처가 아니고 거기가 하나의 이제 테스트 베드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매출 커터제라고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이제 설계 계획, 도로 닦고 건물 올리는 그 과정마다 과천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이 일정 부분 참여하는 매출에 이런 식의 공공 실험을 시에서 이제 해주시면 말했듯이 격차라는 게 사람 간의 격차도 있지만 기업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의도적으로 공공 실험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식산업 타워도 들어와 있고 네. 이제 뉴타운도 들어와 있어서 이제 신규
이제 인구들이 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린 영역들이 민원 이슈가 생길 건데 자동화 가능 그 영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행정 업무에 이제 GPT와 같은 그런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을 쓰게 하여서 과도한 민원들이 중복으로 될 수 있는 영역들은 처리를 하고 그 남는 시간을 대비해서 격차가 존재하는 지역을 공무원들이 가서 친밀감 있게 행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제가 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자기 직업은 대체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체가 안 되는 직업을 이제 찍어드린 거는 사람과 사람 만나는 직업은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 가능한 영역은 AI한테 맡기고 자기의 시간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그렇게 행정적으로 시간적인 배분을 잘해주면은 격차라는 네네. 것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AI의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 지점들이 과천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과 공공사회 자체가 아 AI는 이렇게 편의를 많이 주는구나 해서 그 편의성 자체가 불안을 많이 해소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뭐 신도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개발을 하거나 이제 고도화할 때 뭐 유비쿼터스 시티 뭐 내지는 뭐 좀 더 발전돼서는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가 이제 더 예전보다 발달하니까 AI 홈 앤 시티 뭐 이런 개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가 AI 홈 앤 시티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선 사실 개념도 저는 뭐 정확하게 좀 제가 설명드릴 수준은 안 되는데요. 우리 저기 정락현 원장님께서 AI 홈 앤 시티라는 게 뭐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AI 홈 앤 시티가 되면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생활이 어떻게 좀 편리해지고 변화가 생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AI 그다음에 홈앤시티는 단어가 조합된 단어가 되게 아주 다변화하죠. 그래서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전에는 도시를 이렇게 조성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도시계획가 또는 도시행정가였다면 AI 홈앤시티는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지능이 도시나 또는 우리 개인의 세대 공간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의 행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인간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그 꿈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꿈의 기술이죠. 지금 뭐 저 관련 자료가 좀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상 좀 전에 다시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저기 로봇을 훈련시키는 제 영상을 다 설명을 드릴까요? 예, 뭐 이렇게 예, 쭉 넘어가면서 짧게라도? 간략히 이렇게 그러면 설명 첫 좀 주시겠어요? 페이지부터 우선 좀 봐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우선은 그 다음 페이지 우선은 AI가 뭔가 또는 그 로봇이 뭔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로봇이 과연 똑똑해진 걸까요? 아니면 AI가 몸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 이게 원인측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결과측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다음 페이지로 보십시오. 지금 많은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공간을 이해하는 게 주체가 인공지능과 로봇이라고 하면 그거를 공간지능이라고 부르고 또는 인간이 이제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디지털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게 공간 컴퓨팅으로 해서
두 경로를 각각 다른 경로로 해서 피지컬 AI라는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지능 쪽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주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VLAR라고 AI 모델이라고 LLM이라는 언어 모델 이런 텍스트를 배출을 하는데 이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배출하지 않고 이놈이 액션을 배출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이 LLM이 액션을 배출하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거는 XYZ 코드를 이제 제이슨 형태라는 그 텍스트 수열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막 배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이라는 배출이 이게 이제 2년 전부터 갑자기 논문이 튀어나오면서 VLA라는 논문이 등장해서 지금 현재 로봇들이 LLM으로 이제 모방 학습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질문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로봇이 이제 행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방 학습이라는 거는 인간의 행동을 이제 흉내내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아예 인버디드라고 해서 로봇 속에 똑똑한 아주 작은 마이크로한 이제 그런 두뇌 같은 거를 넣어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얘가 이거를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너무 제가 전문적으로 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이게 영상이 안 되네요. 원래 이게 동영상인데 PDF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로봇 하나당 사람이 붙어서 이제 모방 학습이라고 인간의 행동을 모방을 아주 갓난아기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게 상해의 이제 로봇 훈련장입니다. 건물 속에 있죠. 저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로봇을 훈련시키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로봇 하드웨어는 왼쪽처럼 복잡하던 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모터,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나온 아틀라스처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보면 동그란 모터만 있고 그 중에 링크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점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이. 그런데도 오른쪽에 보면 다리가 되게 일직선으로 아주 디자인적으로 좋은 로봇이 지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혁신적으로 이제는 디자인적으로도 부품이 모터만 동그란 모터,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그 모터 속에는 자전거의 페달과 기어 체인이 들어가서 작은 힘으로도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는 게 모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부품이 얼마나 간단해졌습니까? 오른쪽으로, 다음 페이지 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인공지능 속에는 아까 얘기한 마이크로한 이제 두뇌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칩이 이제 좋아졌죠. 작은 성능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로봇과 인공지능을 대략 설명드렸고요. 결국은 로봇과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다만 도시는 이렇게 청년들의 미래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인공지능이 20대 청년들이 만든 학문이고 권력이고, 왜냐하면 샘 알트만도 20대 그리고 때 시작했고 지금도 30대이고요. 그리고 힌튼 교수도 20대 때 딥러닝을 창안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20대들이 만든 아주 권력입니다. 그들의 권력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고요.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결국은 스마트한 도시는 당대의 최고 아젠트로 똑똑한 도시 만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쭉 이거는 어쨌든 95년도에도 이미
가장 그 당시 기술로 똑똑한 거를 뭔가 하려고 뭐 중수도도 하고 지열도 하고 명가를 다 했고 양천구에 20개 아파트 단지를 100% 지하 주차장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어쨌든 계획하고 엔지니어를 하려는 사람들은 최고로 똑똑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2003년에는 강남구 세곡지구에 이제 왜냐하면 2000년에 보시면 일본에서 소니하고 저기 혼다에서 걷는 로봇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에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2003년이면 지금처럼 세상이 바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케어 디자인 로봇이 노인들을 케어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스마트 도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쨌든 도시 개발과 도시를 계획하는 걸로는 외국을 모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0년, 50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최고의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결과가 가천이지 않습니까? 도시는 어쨌든 저렇게 복잡계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동영상인데 어쨌든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이제는 스스로 도시계획도 하는 순간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곡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기 산업단지 관리단장을 할 때 7년 전이었죠. 8년 전에 걷는 가로등 로봇을 만드는 게 그때 마곡 산업단지에 유치한 로보티즈라는 회사부터 로봇 회사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도 로봇을 이제 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걷는 가로등 로봇을 만듭시다 하고 7년 전에 이제 팀을 만들어서 했다가 실패를 했지만 지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처럼 몇십만 원. 그러니까 도시의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면 이제는 가장 빠르게 걷는 가로등 로봇이 등장하면 도시가 드디어 인공지능 로봇, 똑똑한 로봇 또는 인공지능이 몸을 가졌구나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결국은 3기 신도시의 과천이 딱 있는데 집적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자산으로 펀드화 좀 해서 보편 소득처럼 이 3기 신도시라는 걸 지금 어렵게 마련한 땅이지 않습니까? 국가 땅이 됐잖아요. 다 보상도 주고. 네네. 그러면 이거를 민간한테 싸게 팔 게 아니라 이거를 국민 자산으로 해서 이제 공공재 우리 시민들의 소득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설계 계획부터 건설 인프라 운영 관리 때까지도 아예 우리나라 국내 특히나 과천에 소재한 AI, 바이오, 로봇 이런 기업들이 일정 쿼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낙수 테스트베드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태계를 위해서는 로봇 하나를 위해서도 수백 개의 기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단순히 조립해서 훈련시키는 것만 한번 해봤는데도 훈련시키는 것만 해도 제조업이 아닌데도 20개 이상 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흩어져 있으면 생태계가 안 되니까 모여 있어야 되겠죠. 공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생활 SOC로 과천에 많이 좀 들여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AI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네네. 좀 줄여서 내보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방송 아니지 않나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편집이 네, 가능하고 편집. 저희가 근데 스튜디오 사용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말 시작하면 끊지를 못해서. 네. 우리 저기 죄송합니다. 김현철 회장님께서도 저기 뭐 자료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거 좀 보면서 설명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제가 네네. 과천에 대해서 잘 몰랐다 보니까 AI한테 과천에 대해서 리서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리서치된 결과를 PPT로 AI 보고 또 만들려고 했고 그다음에 또 PPT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너가 설명까지 해라고 해서 음성까지 AI한테 맡긴 자료입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서 음성을 틀어주시면은 얘가 이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5, 음성이랑 같이 좀 틀어주시겠어요? 한 15분 정도 되는 앞에 뭐 도입부 한 1, 2분 정도만 한번 우선 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이 안녕하세요. 한번 오늘 저희가 보시면 살펴볼 인사이트가 생길 것 자료는 같습니다. 과천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 같은 게 아니고요.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기반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과천시의 AI 스마트 도시 전력 보고서랑 핵심 브리핑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네, 2026년까지의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겨 있죠. 남녀가 둘이 여기서 네. 흥미로운 점이 전혀, 보통 스마트 시티 네. 하면 연결을 부자연스러움 많이 없이 얘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연결. 아니, 토론도 뭐 이런 저희 것들이요. 앞으로 그런데 AI한테 이 시켜야겠네요. 자료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도시가 조감도도 직접 잘 행동해야 그려요.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저 이미지까지 바로 그 AI가 지점입니다. 다 그린 겁니다. 도시가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자료들을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기까지 30분이 2026년에 안 걸렸는데 과천이 어떻게 만약에 시민의 이거를 삶에 공감하고 기존의 또 행동하는 전문가한테 이른바 리서치를 G AI 부탁을 하고 시티로 변신할 수 PPT로 있을지 만들어내고 그 또 야심찬 그걸 계획을 누군가 한번 숙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된다면 좋습니다. 적어도 도시가 지능을 이제 넘어서 이제 뭐한 의지를 5일 정도 갖게 된다는 필요했겠죠. 이야기인데 한다고 치면은. 어디서부터 근데 이걸 시작해볼까요? 30분 만에 모든 줄여냈다. 것의 이게 시작은 AI 역시 기술인 거죠. 네. 관점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이거 슬라이드 좀 넘기면서 바로 혹시 페이지를 음성 보면 싱크가 이 맞을지 계획의 철학이 모르겠는데. 아주 이거 제가 명확하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드러나는데요. 네. 과거의 스마트 시티는 뭐랄까 CCTV나 센서로 문제를 감지하는 게 전부였어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상태를 그냥 지켜보는 수준이었죠. 그렇죠. 싱크가 어딘가에 이게 불이 맞나요? 나면 맞습니다. 정보가 맞습니다. 울리고 그걸 이제 사람이 보고 출동하는 그런 방식. 도시는 그냥 정보를 몇 장 좀 이렇게 전달하는 넘기면서 수동적인 좀 역할에 음성- 머물렀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음성이 생성형 네. AI랑 넘어가지 않고 로봇 15분 기술이 쭉 가기 다 때문에 발달해서 그렇군요. 완전히 네.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음성도 혹시 좀 점프시킬 수 데이터를 있는가요? 분석해서 직접 판단하고 아, 그렇군요. 물리적으로 그럼 슬라이드만 좀 시도하지 넘겨줘 않으시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 아닌가요? 네네. 엄청난 그러니까 도약이죠. 이제 기존에는 이건 CCTV 비유하자면 가 이제 도시의 감지하는 신경망에 네. 근육이 붙는 것과 내 감지를 같아요. 떠나가지고 신경망에 이제는 생성형과 근육이 피지컬 붙는다. AI가 네. 오면서 예전에는 문제가 사람들한테 생기면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이 액션을 할 수 데이터를 보고 있게 출동했다면 해준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시 시스템 원장님이 자체가 말씀해 주신 문제 것처럼 이제 해결의 로봇이 주체가 되는 액션의 거니까요. 단계로 이제 이게 넘어간 거를 그냥 얘기를 하고 상상 있고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제는 자료를 이제 보면 이미 지식정보타운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입주민들 자체가 이제 미국 지정타라고 국토안보국 줄여서 DHS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2025년 요 플레이북에서 AI를 그래프까지도 아예 AI가 국가 자기가 그린 의사결정의 거고요. 핵심 인프라로 아. 정의했고 그래서 이제 얘가 판단을 심지어 하기에 국내 성남시에서는 17년도에 5.7만 AI가 명이었는데 고독사 이제 위험에 있는 2025년 어르신을 찾아내서 와가지고 안부를 이제 묻고 7만 명까지 이런 회복이 능동적인 됐다.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런 서비스 그 수요들이 성남시 이제 사례만 봐도 생기고 있다. 중요한 시사점이 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문제를 진단해 준 AI가 거죠. 단순히 근데 문제는 119에 진단을 해보니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접촉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 먼저 말을 거는군요. 이제 이중도시에 대한 이 딜레마를 얘가 추출을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구도심과 이제 지정타가 있는 그런 신도시 간에 네, 어떤 네. 가교 역할들이 필요한데 이걸 물리적인 인프라로서 가교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너무 많은 재원들이 소모가 된다. 그래서 뭐 스마트 인프라, 구도심에 노후된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격차가 생길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은 도시 과천시 내부에서도 시민들 간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단절들이 생길 건데, 네. 이거를 AI, 그러니까 AI 에지 커넥티브 티슈라고 해서 연결고리를 AI로 삼자라고 이제 네네네. 얘가 솔루션까지 준 거죠. 이 AI가 네. 이 시민들 정서를 모르다 보니까 저희 구도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원도심 주민분들 적어보시면 아주 언짢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과천에 대한 그러니까. 네, 문화를 잘 모르고 얘도 그냥 일단은 그냥 원론적인 텍스트만 가지고 그러니까요.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정밀한 프롬프트가 들어갔다고 하면 네, 더 정밀하게 네. 나왔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얘가 진단을 하기에는 과천시는 이미 ITS적으로 많은 네네. 것들이 인프라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음. 인프라가 먼저 깔리는 형태가 스마트 시티의 초기 단계인데 네. 이제 IoT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고 이제 도시의 어떤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제해서 수렴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AI를 올려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AI 홈의 시티라고 하면은 집안의 편안함이 도시로 확장되고 도시의 안정만이 뭐 지방까지 스며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다 기술적인 지금 AI가 혼자서 만들었다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저런 이미지와 문구와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제시까지 네. AI가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메타라는 표준 저런 것들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센서의 어떤 시그널을 읽는 그런 제조사들이 다 다른 통신 규약이 다른데 메타라는 표준이 생겼기 때문에 저런 거를 프로토콜을 이제 한 대로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제시를 이제 해준 거고요. 제조사가 달라도요. 그리고 이제 가상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뉴타운이나 신도시에 이제 뭔가 건물이 지어질 때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되죠. 이제 집안 자체에서 네네.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도 하시면은 남는 전기를 대려 한정에다가 팔게 하자라는 것까지 얘가 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또 도시 차원에서 벌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대안을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구도심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네. 이제 얘가 한 4가지 꼭지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거는 AI 케어. 왜냐면은 과천이 오래된 도시고 인구 비율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형적으로 있지만은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케어하거나 복지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정책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AI 어떤 돌봄 그런 인형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줘서 어르신들의 어떤 이제 대화의 패턴이라든지 말수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던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과천이 이제 깔아놓은 어떤 그런 도시 인프라와 센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통 뭐 복지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제 유동 인구를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뭔가 이제 반복되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제 과천형 이제 언어 모델을 통해서 네. 자동화를 시키고, 남는 시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친밀감 있게 라포를 형성하는 행정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얘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과천시가 올해 예산들을 어떻게 땄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정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로봇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AI 시티라고 하면은 여러 도시 인프라와 생활상에 들어가겠지만은 가장 눈에 이제 보여질 거는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도시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에서 뭐 로봇 배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능하게끔 네.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지식정보타운에 충분히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산학연 연계가 가능할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이건 인프라는 이제 아파트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가가호호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거를 비싼 시간대에 팔 수 있게 만들어서 소득을 만들어주자라는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다 AI가 혼자, 물론 이제 이 질문이라든지 이런 지시를 이제 잘 하셨겠지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네네. 이제 제작진이 준 오늘의 이제 간담회의 간단한 컨셉들 네네. 있잖아요. 그것만 네. 넣어줬습니다. 그거를 넣어서 너가 리서치를 하고 과천시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걸로 PPT를 만들어서 이 PPT를 설명하는 음성까지 너가 만들어. 해서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앞으로 예를 들어 선거를 치른다 해도 AI 혼자만 있어도 AI만 잘 쓸 수 있어도 그렇죠. 이런- 아까 정말 말씀주셨다시피 맞는 뭐 선거송도 AI가 만들고 그렇죠. 선거 캐치프라이즈도 AI가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고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전문적인 어떤 눈에 보여져야 되는 어떤 마케팅적인 거, 디자인적인 거 이런 것들은 AI한테 맡기고, 실제 선거에 운동을 하는 분들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네네. 일들이 아까 많아지는 말씀하신 거죠. 것처럼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서적 교감을 하고 공감하고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이제 사실 대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아유 너무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어가지고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저희가 2시 15분에 2시에 시작했으면 사실 적당한 시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이용 시간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여유를 더 주시기를 기대하는데요. 어쨌든 AI와 관련된 말씀 우선 여기까지 먼저 들어보고요. 우리 저기 바이오와 관련돼서 우리 저기 최대출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대표님께서 AI 관련된 산업 규모가 반도체 산업 규모의 2배다 이런 말씀하셔서 사실 의외로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는 뭐 바이오다 그러면은 뭐 병원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내지는 뭐 좀 더 나가면은 뭐 헬스케어 이런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규모가 큰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전 정부에서도 지금 전전이죠. 이제는 그 바이오 이쪽을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특히 AI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내지는 뭐 탄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뭐 국가의 안보까지 책임지는, 이게 왜 안보냐 그랬더니 예전에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대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생활이 통제되고 하면서 이게 좀 안보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이 이제 질병 이런 그
대규모 감염병에 네, 맞습니다. 대한 그런 것이 안보 문제까지도 직결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 바이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뭐 말씀하셨지만 일단 코로나 팬데믹 네네,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네네, 뭐 우리나라는 다행히 뭐 국가적 주도도 있었고 국민들 시민 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랐지만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가 엔데믹 가는 과정에서 바이오 기술들이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뭐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네네.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빨리 국가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바이오 기술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건강 관련된 국가의 어떤 보안 전략 이쪽 분야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산업은 잘 모르시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주가 지금 네네. 4,600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리딩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반도체 기업 그 반도체 산업보다 바이오 산업이 2배보다 훨씬 더 큽니다. 2.5배인가 그렇게 됩니다. 글로벌리. 국내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산업, 그 산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후향적인 어떤 그 또 이제 효과를 생각하면 바이오 산업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노후화되지 고령 사회로 고령. 이제 진입하면서 만성 질환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의료보험 제도에서 어떤 그 의료비 재정의 어떤 뭐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어떤 화학적인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바이오 측면에서 그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몸속의 여러 어떤 그 물질들이 기전을 연구하면서 그거를 억제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 바이오 하면 친환경 이미지가 크고 네네. 부작용이 없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인층에 가면서 그런 기술들이 적용됨으로써 부작용 없이 만성 질환을 늦춘다거나 치료할 수 있는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술을 글로벌리 전략적으로 국가에서는 키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만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제 3기 신도시 사업을 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대학병원 급의 종합병원을 유치하자 그리고 또 과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생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하면서 대학병원이 연계가 되는 대학병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고려대 의료원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좀 사실 아쉬운데 최근에 이제 아주대학병원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서 이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고 할 때 그런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됐을 때 도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새로운 도시에 3차 종합병원급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한테도 네. 매우 이제 좋은 일이지만 바이오 기업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바이오 기술은 이미 그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과정이 10%면 그 기술을 실제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적용함에 있어서 미국은 이제 FDA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제약이든 진단이든 환자나 일반인한테 뭔가 바이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 중간에 임상시험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신약은 뭐 사상까지 가야 되고 진단기술은 뭐 일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다 임상시험 과정이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일반인들을 모집할 때 병원만큼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근데 특정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 시도에 대형 병원이 없다. 그러면 다른 시도 아니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과천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3차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그 병원이 또 이제 실제 수원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다면 환자 풀이 엄청 늘 거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이미 축적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축적된 그 많은 의료 데이터들 그리고 그 환자들이 어떤 생존 데이터 이런 것들은 또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는 AI 기술이 없으면 또 상장도 못하고 회사 가치도 높지도 않고 실제 연구개발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 환자 모집도 용이하고 이미 축적된 데이터로 본인들이 개발하는 연구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병원에 큰 병원이 시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이오 기업한테 좋고 두 번째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활성화됐을 때 이 측면을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회사를 보시면 대부분 엔지니어라든지 바이올로지 이쪽 전공한 분들이 석박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인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산업보다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학위가 높고 여성이 많이 진출한 분야가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만약에 과천시에 만약에 입주하게 된다면 시 차원에서는 어떤 뭐 육아 정책이라 여러 가지 그런 걸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바이오 기업은 친환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굴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기업하는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약간 좀 뭔가 하이테크 느낌과 그리고 기업 이미지 그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와 여기가 살면 나는 늙어 죽어도 갑자기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건강관리 잘 받을 것 같아. 그렇죠. 실제 이런 관련된 정책도 만들어야겠지만 이런 느낌을 팍팍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 유치에서는 대학병원이 필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됐을 때 그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업 구성원들을 보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시에서 잘 맞춰준다면 충분히 큰 좋은 클러스터가 실제 클러스터를 만든 지자체들은 많아요. 원주는 뭐 의료기기 클러스터, 오송은 뭐 이제 전북단지 뭐 하는데요. 실제 그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잘 못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토지를 분양해서 싸게 분양하고 공장 짓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그게 병원과 어떤 뭐 지자체 어떤 행정과 기업과 그리고 시민과의 어떤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디테일한 정책들을 못 봤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이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과천시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니까 두세 가지 생각이 나는데 우선 의료 바이오 관련 기업에 이제 여성 인력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우리 과천 총각분들이 좀 결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은 또 시민분들이 이제 건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의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 그럼 시민들은 더 좋아하겠죠. 그런가요?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아까 첨단의료 복합단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과천에서는 정말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명실상부하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한 곳이 다른 도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라든지 아니면 박사급의 고급 연구 인력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첨단 의료복합 단지가 성공하기 어려운데 과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이제 그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그 서울대학병원 구성원들이 과천 정도는 아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병원급의 병원 유치하는 것도 다른 도시보다 상당히 수월하고 그리고 병원 유치가 되면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의료복합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이제 병원인 것 같은데 병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 생태계가 형성이 되니까 과천은 정말로 첨단 의료복합단지라든지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
가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그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이제 오송에 여러 원주 이런 데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주로 이제 공장입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결국은 제조업입니다. 아, 제조업이고 제조 공장을 과천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본사와 R&D 센터만 과천으로 입주시키고 생산 시설은 그런 좀 더 외곽으로 이렇게 빼는 게 과천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이 높고 다만 이제 산업 특정 산업이 저희가 딱 이미지상 어떤 산업이 과천에 발전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런 R&D와 본사를 위주로 입주시키는데 많은 어떤 정책적 지원과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되고 생산은 이제 뭐 안에 들어와도 되지만 밖으로 빼는 형태로 갔을 때 과천 도시 자체가 서울 강남보다는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 지원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이 그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하려 그러면 이제 병원도 유치해야 되겠고 이제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겠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행정적인 지원, 과천시가 어떤 지원을 하고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용이하게 이제 뭐 병원 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업 유치라든지 하는 것을 이제 뭐 좀 더 수월하게 기업들이라든지 병원이 이제 진입 장벽을 이제 낮추고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지자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병원이라든지 이제 기업들이 과천에 이제 오도록 할 때 어떤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과천시가? 실제 시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쪽은 모르겠습니다. AI 쪽도 이제 기술 발전이 되고 우리가 뭐 생각 못했던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로봇이나 AI가. 네네.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관련된 제도나 규제가 완벽하지 않은 건데요. 바이오는 반대로 규제가 너무 심한 영역입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식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차원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병원과 환자의 어떤 임상시험을 할 때 뭐 IRB라고 생명윤리 관련된 그걸 잘 지킨다는 그런 어떤 협약도 맺어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많은데 시 차원에서 어떤 이런 산업 클러스터링을 뭐 책임있는 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처를 뭔가 이제 하위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누군가 책임지고 특정 시 공무원이 책임지고 끝까지 네. 파울업을 해주고 그게 제대로 러닝하는지 체크하고 그러니까 정책 만들어서 펼치면 우리는 다 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이 정말 실생활에서 실제 액티브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가서 보고 거기서 또 이런 정책을 받고 일을 하는 병원, 기업 이런 어떤 주체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러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리를 해주면 이미 좋은 정책들은 다른 시도에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워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관리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잘 된다고 봅니다. 말씀대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뭐 전담 부서라고 예, 할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서를 이제 뭐 그 임시로라도 예. 한정적으로라도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지원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거랑 또 이제 산자부에서 뭐 규제 샌드박스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서 그걸 이제 현장에서 피지빌리티 테스트를 한다든지 뭔가 적용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실제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는데요. 과천시가 어떤 뭐 AI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규제의 규제 범위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제 예를 들면 뭐 AI 로봇도 있는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매일 병원 갈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약을 처방받으려면 대면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때 로봇이 그 약을 받아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주고 얼굴 한번 비춰주면 이분의 얼굴 봤더니 오늘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심박수 한번 재보고 데이터 바로 보내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 처방을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됩니다. 약을. 그렇죠. 지금은 원격 진료가 안 되죠. 예.
이제 약 처방도 원격 진료는 아니에요. 또 다른 이슈지만 다른 이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효과가 좋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집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좋아하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못하는. 근데 과천이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왜 그러냐면 과천에는 특정 산업이 막 발전된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 잘 정비돼 있고 깨끗하고 되게 이제 좋은 도시인데 살기 좋은 도시다 예.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뭐 대공원도 있고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뭔가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해보겠다. 그리고 실제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여러 개 시도에 성공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되고 또 이제 과천시의 어떤 또 좋게 되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화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천이 40여 년 전에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고 1980년대부터 이제 도시가 조성이 돼서 이제 신도시 조성된 지 4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도까지는 이제 중앙부처가 있는 행정도시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행정도시다 우리는, 그리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세종시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과천은 더 이상 사실은 중앙부처가 거의 대부분은 내려가서 이제 행정도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그럼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도시, 우리 과천은 문화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문화도시가 어떤 개념인지 뭐 사실 개념 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단순히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제 문화 시설이 많은 도시 이런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문화 예술을 통해서 도시의 사회적 활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만들어가는 도시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얘기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 과천이 이제 문화도시가 되려가면은 이런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정 문화도시와 과천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도시는 좀 구분해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AI, 바이오, 그리고 문화 이 세 가지 축인데요. 사실 문화라는 것을 해석해 들어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하고 떨어져서 혼자서 홀로 살 수 없는 것이 문화라는 복합적인 그릇이기도 하고요. 또 예술이나 문화라고 하면은 언뜻 떠오르지 않을 만큼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좀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굳이 좀 비유를 좀 써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BTS는 다 아실 거예요. 네. BTS의 정국이 티셔츠 하나를 입으면은요 북미 시장에서 이틀 만에 다 매진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캐대헌을 뭐 아마도 한국 문화 중에서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일 텐데, 캐대헌이 가지고 온 결과 중에서요 국립중앙박물관, 어쩌면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박물관의 2025년 매출이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미술관의 방문객 숫자로만 보더라도요 1등이 루브르, 네. 그리고 2등이 지금 이제 한 3등 정도의 랭크가 될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방문객이 전 세계 3위에 랭크가 예를 된 들어서 게, 외국의 뭐 대형 박물관이나 아니면 여기 메트로폴리탄이나 그 정도는 아예 순위의 밑에 순위고요. 그래요? 네, 3위 정도의 방문객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요? 네. 그게 2025년의 통계인데, 문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문화가 쉽지가 않은 것이 AI라는 말을 우리 모두 다 알게 되기까지 불과 한 3년? 길어야 5년 정도 걸렸죠. 문화가 뭔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뭔데요?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요. 복합적이기도 하면서 해석은 각기 다른 이 문화라는 것,
이 문화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갖다 쓰기도 좋고 그리고 문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좋은데 과천이다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는 과천하고의 문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AI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과 사람의 접촉 네네. 이것만큼은 사실상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문화에서도 저는 이 지방 소도시가 됐건 대도시가 됐건 중앙 행정 단위에서 조금 멀어지고 나면은 여기에서 핵심은 문화가 접촉면을 가지는 문화, 이것이 과천시에서 과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가장 시민들과 가까이에 있고 최전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치단체들이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BTS 음악을 듣는 것도 캐대언을 보는 것도 이것 자체가 내가 예술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지한 이 사람들이 기꺼이 나와서 내가 춤도 춰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더 많은 만족감을 주게 하게도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요즘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문화가 주는 이 기능들 이것을 통해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예, 이 기능들을 통해서 일단 주변이 내 가정서부터 출발하는 내 주변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문화가 기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미래 문화가 갖춰야 될 기초 단위에서 필요한 기능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이 이제 문화 도시 하면 떠오르는 도시들이 이제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도시들이 있을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의 빌바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구겐하임 미술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미술관 그 파격적인 건축물로 도시 전체 인상을 바꿔줘가지고 이제 미술관 하나로 도시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도시다라는 어떤 상징을 좀 얻게 된 것 같거든요. 또 뭐 스코틀랜드의 이제 에든버러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축제의 도시로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거든요. 스코틀랜드 그럼 그 축제 보러 가야지. 라든지 이제 과천에도 과천 축제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임기 중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에든버러 축제를 가서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낙 축제로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또 이제 리버풀 같으면은 뭐 이제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축구단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사실 그 이전에는 그 쇠락한 항구 도시였다가 이제 비트즈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대중문화 자산이 나타나면서 이제 리버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 문화의 도시가 되고 또 항만에 있는 창고를 또 이제 테이트 미술관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리버풀도 이제 정말로 그 문화 도시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화가 보면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 뭐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이제 도시의 경쟁력에 기여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과천시는 도대체 어떻게 문화를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과천의 도시의 경쟁력 또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문화라는 측면에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 40년을 보고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 측면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시와 같이 에든버러나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도시들이 도시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 네네.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드는 것과 이 문화적으로 이 도시가 어떠한 기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야 될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을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 여러분 드라큘라는 다 아시죠? 예. 네, 드라큘라 얘기하면 아마 트란실바니아를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트란실바니아의 주도이기도 하고요. 영상 좀 예. 틀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영상이 네. 나오고 있네요.
이게 지금 수도인 부쿠레슈티에서 5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시비우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예전에 유럽의 문화 수도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도시에서 매년 6월이면은 한 2주간에 걸쳐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축제는 가장 예술적이면서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시민 친화적인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 축제가 생길 때만 하더라도 어디 숙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한 30여 킬로 이상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지 숙소 하나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가 이 축제가 32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유통 체인에 해당하는 유명 호텔이 다 들어가 있고 국제 공항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축제 한 20년 차 됐을 때 시 예산의 20%가 문화에 배정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축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도시 소득이 전체 시 예산의 20%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축제이거든요. 대단하네. 네, 그래서 이제 과천시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다 어쩌면 예술적인 그림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이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 모든 것에서 펼쳐지면서 시민들이 네. 매일 밤 나가서 즐기고요.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외지에 나갔었던 사람이 다시 이 도시에 들어와 갖고 정착을 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축제가 3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를 키우는 거는 아마도 아까 언급해 주신 축제, 이 축제가 타 지역 축제하고는 좀 다르게 제대로 포커싱을 한 브랜드를 키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천이라고 하는 곳이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예. 수도권의 문화 소비 거점들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뭐 30분, 40분 안짝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 기존의 또 국립시설들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뭐 국립 현대미술관, 그렇죠. 예. 과학관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천에서 뭔가 뭐 공연장도 예쁜 거 깔끔한 걸 지으면 좋겠으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술을 창작하는 거에 국고 보조금을 주는 거는 있지만 창작을 전폭적으로 네네. 집중 지원하는 곳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천 이상의 원거리로 떨어질수록 예술가들은 서울 가까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근데 기왕이면 과천에서 아예 창작 클러스터로서 뭔가 좀 예술가들의 창작을 전담하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찾아보니까 과천에 젊은 인구들이 많고 예. 예술가 비중이 다른 도시보다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전당 아니면 국립극장 가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쪽에 좀 정착을 많이 하지 않았나 네. 싶은데요. 그리고 외국인 비중의 경기권에서는 가장 낮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유학생들이 또 거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점점 인구 소멸에 부딪혀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들 역시 창작이 가능한 창작 주체로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이 도시 브랜드를 확장을 시키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 구축이 한 축이 있을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창작 클러스터로서 다른 어떤 도시와 다르게 특화하면서 쳐나갈 수 있고 상상력을 육성을 해서 퍼뜨리는 거점 도시가 되는 것이 어떨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당장 효과가 그러니까요. 나오지 않는 것이긴 이제 하지만. 아까 그 루마니아의 CBU. 네. 말씀해 주셨는데 30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 과천도 이제 지금은 이제 과천 축제라고 하지만 예전에 이제 세계 마당극 축제라든지 뭐 한마당 축제라든지 네. 이런 축제를 시작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제 전국에서 이런 지역 축제를 거의 선도하다시피 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과천 축제는 사실은 전혀 그런 위상 같이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자체적인 축제가 워낙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축제가 어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네. 이제 이 도시의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축제가 운영되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고 뭐 이렇게도 뭐 바꿨다가 또 저렇게도 바꿨다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축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저는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뭐 또 아까 도시의 브랜드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좀 더 진짜 예전 같은 위상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과천 축제는 좀 방향을 잃었다, 갈 길을 이제 못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또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었는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이제 그 축제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과천에 지금 원래의 도심지가 있고 또 이제 신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천지구에 또 두 개의 이제 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두 개의 이제 그 신도시 조성 사업이 있고, 근데 이제 이 기존의 원도심 주민들과 신도시 조성돼서 오신 분들 주민들 간에 약간 정서적 괴리라든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기존에 이제 과천의 문화사업을 이제 통할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뭐 과천시청의 이제 문화사업 문체과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의 뭐 문화사업부, 또 과천축제재단, 뭐 또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여성합창단 이렇게 이제 뭐 실행주체라든지 기획주체라든지 아니면 추진주체가 다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화사업 일체를 이제 통할하는 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 문화재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으로는 세 개의 도심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각각 세 개의 도심에 있는 주민들 간에 이제 뭐 정서적 괴리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문화라는 그 컨텐츠를 매개로 해서 이제 시민들의 정서적 통합이라든지 이런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과천 축제고 그 역할을 할 것이 저는 이제 과천 문화재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천 재단이 좀 할 역할이 문화재단이 할 역할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술가 지원 사업 있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 게 모든 예술 30일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재교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화재단이 시의 재원을 가지고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 전체를 아우르고 그리고 각각 갖고 있는 거주 구역이나 아니면 상업 지역이나 혹은 관광 지역이나 이런 쪽을 다 아우르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문화로서 좀 상승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재단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투자와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게 문화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하기가 좀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아는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분이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문화예술인 네네. 클러스터, 창작 클러스터 네네. 관련된 그런 사업을 외국에서 한 사례를 소개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 슬럼화된 도시에 이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한테 창작 공간으로 제공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도시가 이제 완전히 슬럼화됐던 도시가 완전 새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부동산 가치도 상승을 하고 예. 이제 과천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예술 창작 클러스터를 잘 조성을 해서 정말로 그 예술인들이 젊은 이제 예술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술인들이 몰려들고 과천시가 그분들의 창작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런 또 문화예술 창작 클러스터가 또 과천의 브랜드가 또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네네.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예.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을 해갖고 잘 육성해 놨다가 시에 네네네. 반납을 하고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도 안국동 같은 데 가보면은 문화적으로 공간이 좀 탈바꿈된 데도 여전히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사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한 3개 정도 동이 서 있는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있는 건물에 있는 모든 방들을 터서 모든 장르의 예술가들을 좀 저렴하게 장기 임대를 시키거든요. 이제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심사해갖고 지원하고 뭐 14년 내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사무도 보고 연습도 하고 워낙 많은 장르가 상업예술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 보니 다양성이 일단 확보가 되고요.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은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하기도 하지만 작은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교육 프로그램과 축제를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곳 자체가 하나의 특화된 상품으로 지역 문화 상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국가 주도로 워낙 작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또 나라의 성격도 있고요. 국가 주도를 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좀 가져가면서 예술가들과 역할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사실은 또 문화재생을 하는 것이 모두 다 성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것을 다듬고 키워나가면서 주민들이 효용감을 느끼고 본인들이 박수받는 경험까지 하면서 문화라는 것이 일상으로 내가 문화를 살고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외국인 유학생을 잠깐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람들 중에 예술가들이 워낙에 좀 보조금 같은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 보조금이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는 분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시던 분인데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주거 공간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어서 네.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공간까지 지원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렇죠. 쉽지 활동을 않겠지. 할 수 있는 곳이라도 거기다 빌려서 써야 되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가거나 뭐 재단이 좀 더 활성화가 돼갖고 예술가들한테 뭐 지원금, 이 지원금 설계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런 보조금이 있어서 활동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게 풍부하게 갖춰져 있으면 그쪽으로 실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AI 또 바이오 그리고 또 이렇게 컬처 문화와 관련돼서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과천시는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 뭐 AI는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국가 AI 위원회 그 위원장이시던 교수님 만나서 말씀 들은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AI라는 것은 이제 AIX 그래서 AI를 어디에 응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저기 정락현 위원장님 같은 이제 그 저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시 개발사 관련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한 것 같은데 이제 AI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바이오는 또 아주 밀접하다고 하시고 보면은 뭐 그 구글의 그 딥마인드가 제공하는 그 어떤 저기 오픈 소스를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뭐 몇 년이 걸릴 거를 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분석해서 뭐 제약을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I와 뭐 바이오가 또는 또 AI와 컬처가 또 어떤 식으로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런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AI를 너무 이제 주장을 하긴 했는데
사실 AI는 복제가 가능하고 누구나 결국은 세계의 맨하탄은 하나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천은 전 세계에 수십만 개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과천만에 있고, 그래서 과천만의 문화는 이제 도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거죠. 차별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문화를 이제 산업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30년, 40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시대니까 어쨌든 문화로 산업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AI라는 거 홀로 쓸 수는 없잖아요. AI는 그냥 도구이고 기술이고, 그런데 문화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산업이 돼야 되는데 문화만으로는 산업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이제 엔진으로 삼아서 이제 문화 산업을 수익을 또는 도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만의 차별적이고 특성화된 도시 문화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철학적인. 혹시 뭐 아까 제가 뭐 AI와 또 뭐 제약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 혹시 뭐 아까 그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없이 AI 없이 바이오 산업이 이제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 몇 년 전에는 그 AI 기반 신약 회사들이 상장을 많이 했어요. 그 회사들의 이제 모델은 이전에 많은 그 제약 회사들이 임상 시험을 하면 연구 논문들도 발표하고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네. AI한테 그걸 학습시킵니다. 그럼 AI가 이런 물질을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처방했을 때 실패했네. 그럼 얘가 여러 가지 그런 실패 사례를 보고 그럼 이런 물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정도 도주에 이런 조건에서 넣었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겠네. 이런 형태의 임상시험 디자인은 하지 마. 이 형태로 했을 때 성공률이 이만큼 높아. 그러면 정말 한 4배를 줄이고요. 비용도 한 10배 줄입니다. 그게 그렇게 성공했을 때. 그래서 이제 AI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바이오 산업에서도. 다만 이 AI와 바이오가 융합된 게 과천시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뭐 많은 이제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저보다 더 전문가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과천시가 그 시민들을 위한 헬스케어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냐. 보건의료, 과천시의 어떤 보건의료 방향성. 저는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2개라고 보여지는데, 애들의 뭔가 어떤 건강. 네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서울대공원도 있고, 서울랜드도 있고, 뭐 국립과학박물관 있는데, 거기 정말 애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 어떤 과천하면 떠오르는 어떤 기존의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좋은 인프라와 보건의료와 여기에 AI 어떻게 결합할 거냐는 측면 하나로 좀 더 이제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측면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높고, 그리고 거의 강남이잖아요. 뭐 부동산 값도 거의 뭐 그 정도인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중앙행정부처 거의 다 있었고, 그쪽 막 학교나 어떤 그런 좋은 인프라 속에서 아까 이제 뭐 구도심이 아니라 원도심이라 하셨는데, 거기에 계신 이제 그 노인층, 60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층 대상의 만성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이제 앓고 있는 질병 관련된 관리 측면에서 제도적인 어떤 그 규제 샌드박스 같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풀고 성능 테스트를 해서 그게 진짜 시민들한테 테스트 해볼 겸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보통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네네. 병원 찾아가서 환자들 대상으로 이런 거 홍보해 주세요. 이런 임상에 참여한 사람 모아주세요. 그럼 인당 얼마 드릴게요. 하면 이제 내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이런 어떤 질병 치료 목적의 이쪽보다는 건강의 어떤 만성 질환을 좀 앓는 사람은 힘들지만 또 이게 생명에 크게 당장 지장은 없는 이런 질병들 대상으로 쉽고 빨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홍보를 해주고, 기업들과 병원과 이렇게 같이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뭐 좋은 지표가 나오고 뭐 하면 뭔가 이제 또 보상도 해주며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운영이 되면 저는 이제 AI 관련된 바이오텍들은 과천에 많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지자체가 네네. 도움을 준 적은 사례는 한 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뭐 소아청소년 타겟의 뭔가 건강관리 그리고 좀 연세 많으신 분들 만성질환 이쪽 관련된 여기에 이제 AI를 도입하고 뭐 로봇도 도입해서 좀 건강관리 할 수 있게끔. 과천에 가면은 100살까지는 안 아프고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치 뭐 그런 그게 브랜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런 거를 또 애들도 뭐 이제 뭐 키도 크고 뭐 그런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도시라고 보는 게요. 네네. 그 막 껴있는 게 없어요.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도시 같아요, 저는. 네네. 그래서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것이 과천 도시 분들 좋네요. 실제 미국에 뭐 아시겠지만 뭐죠 이게 CPR. CPR 요거를 어디 펜실베니아인가요? 어디 예. 주는 미국에서 그 심장병 환자들은 다 거기 가라 그래요. 거기는 애들부터 다 가르칩니다 이게 다 할 줄 알아서 발생하면 다 이거 그냥 CPR을 못해서 죽는 케이스는 거긴 절대 없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도시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 이게 녹화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패널 소개하면서 각자 예를 들어서 AI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KBS 뭐 영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엔젠바이오. 예, 엔젠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또 그 대표님 아니 저 위원님 저기 계시는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라든지 그 위원회의 업무라든지 이거 간단히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거든요. 먼저 그 AI 협회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기 소개하라는 게 제일 어렵다. 제가 진행을 좀 먼저 거기부터 그 협회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인공지능협회는 2016년 11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네. 17년도 6월 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제 허가로서 사단법인이 설립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10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1000개 AI 회원사들의 대변자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만 명의 인재들을 양성한 이제 교육의 제공자였고요. 그리고 AI 정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AI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컨텐츠들, 이런 정책적인 방향들을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네. 저희 KBS 비즈니스 영상원은 4년이네요 벌써. 4년 전에 만들어진 고용노동부의 그 평생교육원이자 내일배움카드 NCS 직업훈련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영상, 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어떤 다양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일을 하자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청년들과 일을 좀 도모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쉽지는 않아서 지금은 거의 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용노동, 직업훈련, 평생교육의 실태를 몸소 지금 깨달은 바가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우리 최대출 대표님 엔젠바이오 네. 설립하셨는데 엔젠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유전체 기업 네. 협의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015년도 10월에 엔젠바이오를 설립했고요. 그전에는 KT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사업으로 이제 유전체 데이터가 세상의 모든 어떤 건강을 다 해소한다 해서 구글도 그때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KT에서 제가 그걸 좀 하다가 창업을 했고요. 5년 한 2020년 말에 다행히 이제 기술특례 상장을 했고, 그리고 딱 또 그 후로 5년 후 작년 이제 6월에 저희 회사 이제 그 일대 주주로 들어오겠다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 제가 회사를 옮겨왔는데, 네. 엔젠바이오는 이제 그 암 환자인데요. 암이라고 해서 폐암이라고 해서 똑같은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폐암의 원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부모한테 물려받은 여러 그런 것 때문에 폐암이 발병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유전자 변형이고요. 유전자가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유전자가 잘못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는 거고, 모든 암이 다 똑같습니다. 그 원인 유전자를 발견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약을
가장 좋은 약을 잘 처방하게 하는 그 솔루션을 상장을 했고 이제 넘겨졌고요. 지금은 송도에 있는 어큐진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대표로 있습니다만 그 회사는 이제 그 미생물 연구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먹는 유산균부터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물질 이런 부분들이 실제 피부라든지 건강에 얼마나 좋게 하는지 연구하고 상용하는 회사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된 사람의 어떤 건강 관련된 바이오 분야에 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래서 김신하 교수님 또 그 문체부의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위원 또 예전에 또 양초문화재단 화성문화재단 대표로 계셨었는데요. 그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느슨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릴 필요까지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거의 전쟁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행정단위로 들어간 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정책에서부터 행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두루 경험을 감사하게도 했고 그 덕분에 자라나는 미래 세대,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그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질문 하나 정도 더 하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저기 각 분야의 우리 전문가 패널님들 저기 말씀 너무 귀하게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AI와 바이오 그리고 컬처를 아우르는 이제 우리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할이나 태도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뭐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청 어려운데.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AI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AI 관련된 이제 도시 조성을 하는데 뭐 시장에 어떤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AI, 그다음에 바이오, 컬처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다고 했었을 때 네네. 결론적으로는 뭐 과천이 어떤 도시가 될 거냐, 그 뭐 과학과 예술의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도시가 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과학과 예술과 문화를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유입이 되려면은 그거를 유입시킬 수 있을 만큼 조화를 꾀하는 리더가 길을 열어줄 수 있을 만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이 길에서 어떤 병목 형상들이 있는지 길을 열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색내지 않고 병목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희생의 정신이 있는 분들이 그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대표님들 뵙고 이렇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같이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터주는 거, 그다음에 그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고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데 리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병목 현상들을 제거해 주는 거, 이렇게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뭐 네. A, B, C 요 키워드의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를 갖고 과천시를 이제 관련된 정책도 만들고 리딩할 텐데 진짜 그 문화 쪽은 이제 30년 이상의 어떤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 뭐 모르겠습니다. 바이오도 첨단이고 AI도 첨단이고 이런 첨단 기술들이 한데 이제 묶이려면 불협화음도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민들의 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근데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게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성이 잡히면 중간에 어떤 말들이 들어도 일관성 있게 네네. 끝까지 끌고 가는 리더가 뚝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뚝심이. 왜냐하면 인기 편향으로 가는 순간 거기 들어온 왜냐하면 회사들도 입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했을 때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왕 잡은 정책이라면 끝까지 표나 이런 걸 의식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고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겠지만 결국 1, 20년 지난 다음에 야 이런 거 이분이 했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또 그때 돼서도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다 우리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뚝심 있게 그 리더십을 좀 끌고 나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전 듣고 결단하고 책임지는 게 리더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사실 듣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들으실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근데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자기 중심에 따라서 듣고 실행을 함에 있어서 직접은 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사람을 쓰실 텐데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이지 특급, A급인 사람들이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인간 존중을 중심에 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나름 의미 있는 리더로서 존중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저 말씀드리면 요새 나오는 말이 이제 테크노폴리티션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테크노 혁신 시대입니다. 정치가일수록 이 기술을 이해하는 거에 머물지 말고 직접 활용해보고 이놈이 정체가 뭔지를 탐구하셔서 정치적인 판단을 나름대로 내리시는, 그래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좀 필요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휘둘리는 시대일수록 과학기술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남의 두뇌를 빌려서 이렇게 하기는, 그래서 기본이 공학 베이스 이런 과학 전공을 좀 하셨던 분들이 정치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주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아이고 긴 시간 동안 아이고 식사도 우리 또 김현철 대표님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간단히 응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AI 바이오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첨단을 이제 달리는 그런 산업 분야, 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원하는 또 문화 도시, 문화라는 이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과천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논의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 이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컬처라든지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도시의 삶과 구조를 함께 바꾸는 요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의 미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방향을 잘 잡고 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신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특히 문화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안목과 호흡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오늘 자리에서 사실 어떤 뭐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 바이오 그리고 문화와 관련돼서 과천시 어떤 방향으로 출발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라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좋은 출발 내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의견이 앞으로 과천을 고민하는 시민과 행정 그리고 다양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간담회가 과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